조작된 대한민국. 지금 감사원에서 통계 조작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감사원이 조사를 하고 있는 통계 조작 내용은 뭔가요? 어떤 통계입니까? 예. 제가 뭐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발제서 뭐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뭐 최저임금 올리면 이게 이제 뭐 다 잘 살게 된다는, 뭐 저소득층이 잘 살게 된다, 뭐 이런 논리를 폈는데 사실 이제 그게 실패했거든요. 실패해서 이제 실패했는데 불구하고 통계청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실패를 해서 통계청에서 뭐라 했냐면은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뭐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런 통계를 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정부한테 미온털이 박혀서 결국에 이제 황수경 청장이 사임하고 그리고 그거를 비난하고 아니다, 격차가 줄었다라고 말했던 강신욱 총장 이제 이 사람이 보건 연구위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청장이 되죠. 그리고 청장이 된 다음에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니 정말로 통계가 좋은 통계만 나옵니다.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되든 말든 통계가 마사지돼서 정말 아름답게 집값이 많이 올라도 안 올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감사에 착수하는 것은요, 당시 아무 말이 없고 뭐 별일 없었던 거를 지금 들추어내는 게 아니라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김현미 장관한테 막 질타하고 그랬던 그 사건의 추악한 비밀이 이제 드러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거 말 그대로인데요. 저는 사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대한민국이 절벽 위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브레이크를 잡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차라리 떨어지게 그냥 진보가 계속 집권하게 냅두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래야 다 깨닫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그러면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 특히 저희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일이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결국 브레이크는 잡았습니다만은 저는 그 피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가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처음 실시한 게 바로 소득 주도 성장, 말 그대로 소득을 올려서 성장하겠다라는 것이고,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대거 올렸습니다. 최저임금 대거 올리면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 그 일자리도 특히 저소득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음식점에서 서빙하거나 뭐 편의점에서 알바하거나 이런 분들 일자리가 대거 없어졌어요. 이러니까 1분위의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8년 6월 달에 나온 통계를 보면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격차가 훨씬 벌어졌다.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 주도 후퇴가 일어났다. 혹은 또 차이가 더 커졌다, 양극화가 더 커졌다, 이게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자 결국 통계를 마사지해서 이 차이가 뭐 크지 않은 것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 이게 나비 효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이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얘기한 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뿐만 아니라 산책하다가 종이 하나 주워도 돈 주고 무슨 강의실에 불 끄는 뭐 일자리, 뭐 이런 일자리를 대거 만들었어요. 그게 다 뭐냐? 돈으로 만드는 겁니다. 국가가 돈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다 어디서 오는 것이냐?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부채가 2,000조가 되었는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보다 결국 673조인가요? 763조인가요? 가 늘어났어요. 그만큼 빚이 늘어나는 데는 바로 이렇게 돈을 써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정부가 대거 돈을 푸니까 700조 이상의 돈이 풀리니까 이게 이제 집값이나 뭐 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대거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아파트 가격이, 제가 사실 2017년에 저희 아이가 고려대에 둘째 아이가 입학을 해서요. 판교에 있는 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2017년 집값을 알아요. 근데 그 이후의 집값을 보면 문재인 정부 동안에 제가 체감을 느끼기에는 100% 이상 올렸습니다. 100%. 근데 2020년 이것이 통계입니다, 여러분, 진짜. 체감으로 느끼는 건 그래요. 체감 통계. 물론 이것은 이제 서울 아파트이고 전국으로 보면 그렇지 않고, 또 뭐 서울에도 빌라나 이런 데는 좀 덜 올랐고 이러합니다만은, 근데 그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김현미 장관이 그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전국적으로 11%가 올랐다.
서울만 하면 16%다. 이래서 뭐 정말 다들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는. 2020년 7월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만큼은 자신이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이렇게 집값이 그야말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 벼락거지란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목동의 한 분들은 자식 교육시키겠다고 집을 팔아서 목동으로 전세를 왔는데 그 사이에 100%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타깝게도 뭐 그런 선택을 해버리셨어요. 이게 무슨 비극이냐. 뿐만 아니라 이제 가수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은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끌해서 가수요로 집을 사신 분들이 지금 또 엄청난 고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정말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폐해를 입혔느냐. 이게 통계 조작의 저주군요. 그렇습니다. 네. 통계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실의 비참함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사실 2017,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기 전에 손석희 앵커하고 이제 대담을 나눴잖아요. 근데 거기서 집값이 오른 것도 코로나 때문이고 부채가 늘어난 것도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코로나 전부터 올랐던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좌파들은 이 코로나가 2017년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의 무능 이런 거를 갖다 코로나로 다 퉁치는 그런 거는 정말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요. 코로나 전에도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는 통계 조작보다도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면서 사실 그것은 지금도 짐입니다. 지금도 국가의 세출을 줄이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다 이 고정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임금은.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근데 어떻게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면서 대거 그야말로 자기의 친인척들 이런 분들이 비정규직으로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갈아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도 다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네요. 진짜 할 일이 많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통계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 저는 이 통계청이라는 곳이 되게 좀 전문성 있는 일을 하는 곳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 정치적인 논란의 중심에 선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통계청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지금 2017년도로 2018년도죠. 돌려보면 그때 이제 황수경 통계청장이 갑자기 그만뒀어요. 그만두면서 이임사를 하는데 막 울면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그때 보면 근데 한 말이 내가 정권의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그때 이제 했고 사실 뭐 황수경 청장만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통계청 노동조합에서도 그와 유사한 성명을 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은 근데 이제 뭐 이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저항을 했다. 저항이란 말은 안 했지만 어쨌든 자기가 노력을 했다. 결국 이제 저항을 했다는 얘기를 한 건데 그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정치적인 압력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제 직권 남용을 했다 정권에서 그런 아마 이제 내부 고백처럼 이게 아마 이제 쓰일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그리고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통계라는 게 진짜 뭐 국가 정책을 갖다 뭐 수정하거나 새로 세우는데 이제 근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한 90% 이상이 통계에 약해요. 우리 통계 그러면 무슨 머리가 아프고 가장 나쁜 거짓말이 통계로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믿거든요. 스튜던트 T-테스트밖에 모르는 우리가 통계에서 뭐가 나왔다 그러면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더 이상 파질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학력고사 때 통계 포기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어. 그래서 그냥 믿어요. 맹신. 통계하면 맹신. 통계를 포기함으로써 이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과감하게 포기해서. 과감하게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어쨌든 그런 통계를 갖다 조작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웠는데. 그 통계청에서 과감하게 버린 것이 그 아웃라이너라고 얘기하죠. 튀는 데이터들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통계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씻은 물과 함께 아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통계학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통계 좀 아시네요. 그 얘기 하시는 분. 그 얘기만 알아요. 통계는 포기 안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네.
계속 하시죠. 통계학은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거기까지만 아시는 이건 분이죠.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들리는 말로는 이제 뭐 통계 조작에 협조하면 뭐 승진을 좀 빨리 시켜줬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제 이건 진짜 그래서 원희룡 이제 국토부 장관이 뭐라 했냐면 이게 통계 조작이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이다. 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걸 또 이 말 가지고 민주당이 뭐라 그러는데 민주당 김성환 위원장이 옛날에 이제 정책위원장인가 뭐 정책의장이 전에 뭐라 했냐면은 김의겸 의원이 주장했던 청담도 술자리 의혹 있지 않습니까? 그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면 국정농단이다라고 얘기한 거를 사실 원희룡 장관이 패러디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보다 사안이 훨씬 엄중한데 이걸 가지고 무슨 난리를 치고 있으니 이거 진짜 국정농단이 맞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이게 국정농단이죠. 진짜 이거 진정한 국정농단이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렇습니다. 눈을 가리고 우리가 통계 모른다고 무시하고 말이야. 사실 뭐 통계가 단순히 통계에 지나지 않는다,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무수하게 많은 돈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 지금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또 가계도 지금 가계부채도 500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럼요. 이거 다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요? 그러니까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들도 있잖아요. 소득 주도 성장이 사실 정책이 제대로 안 먹혔고 잘못된 정책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저임금 계속 올리다가 갑자기 안 올려버리게 된 이유가 해보니까 아니거든요. 통계는 비록 통계 갖고 계속 장난을 치면서도 아니란 거 알았기 때문에 그만둔 건데 끝까지 쟤네들은 잘못이라는 거, 실패했다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왜? 아니 그게 잘 됐으면 장하성 이 사람이 왜 중국으로 도망갔겠습니까? 실제 자기네들 인정했는데 도망간 겁니까? 주중대사 갔잖아요. 주중대사. 네. 도망간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경제 분야 일을 하다가 대사를 거기 간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데요, 조작이 통계 조작만 있었느냐? 2018년도 울산시장 선거 조작도 있었고요. 아 그렇죠. 서해 공무원 피격. 그렇죠. 조작이죠. 그게 근데 조작이죠. 울산시장 그거 기소된 게 2020년인데 왜 아직 아직도 재판을 안 합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 이런 재판 농단은 진짜 민주화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선거 재판을 이렇게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본인의 임기 다 채웠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사실 이 재판 농단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2020년 총선을 앞두고는 우리 K 방역이라는 이른바에 무슨 진단기를 미국이 사갔다 뿐만 아니라 소위 국뽕 TV들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유튜브 속에서 계속 모든 게 잘 되는 것처럼 국민을 코로나 치료제가 곧 나올 것처럼 막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당시에 경제를 그야말로 카지노 자본주의다. 엄청난 떼돈편들 많으세요. 그러나 아무런 근거 없는 거 가지고요. 신라제니니 이런 바이오 주식들 엄청나게 뻥튀기 해서 누군가는 왕창 돈 벌어갔죠. 그리고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펀드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먼저 펀드를 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펀드 붐을 일으켰지만 이것도 누군가는 돈 들고 다 튀었어요. 뿐만 아니라 교수도요. 전북대인가요? 1,000만 원 투자하고 700억을 벌뻔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태양광으로요? 네. 정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다 누구의 희생하에 이루어졌던 것이냐. 우리처럼 말만 하고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의 희생하에 누군가는 이렇게 뻥튀기들을 해나갔다라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명명하셨다고요? 카지노 자본주의죠. 카지노 자본주의.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잭팟을 누군가 터트리면 막 박수 친다고 본인의 돈이 사실은 마이너스로 없어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 함부로 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국가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이 이제 돼가지고 대통령이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 와도 이제 나라가 다시 곤두박질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궤도에 올랐으니까. 그렇게 믿었죠. 와 문재인 5년 정말 대단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재명으로 연결됐으면 우리 진짜 끝날 뻔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바로 이제 형님 동생 할 뻔했습니다. 그렇죠. 차베스 2번 했고요. 그다음에 마두로 이렇게 3번 연속 하니까 그야말로 석유가 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빈민층은 무덤을 파헤쳐서 금리를 뽑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재명 이분이 됐으면 문재인 케어 계속됐고 우리 아마 10년쯤 지나면 건보 재정이 파탄이 날 거고요. 10년 아니에요. 지금 예상도 2028년입니다. 네. 그리고 2028년이요? 네. 2028년이요? 네. 원래 문케어가 예정되는 그러면은 5년, 6년 뒤에 건보 재정이 바닥이 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 정부에서 건보 재정이 파탄 나면은 국민 세금으로 그 건보 재정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진짜 머리가 아무리 아파도 뇌 MRI를 찍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돈이 자기 부담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받는 혜택들을 후손들은 못 받게 우리 자신들도 못 받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케어를 없애겠다고 했더니 우리 윤건영이라는 분이 얼빠진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의사들 있잖아요, 여러분. 의사들이 네. 문재인 케어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 의사들이잖아요.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흉기가 늘어나니까. 네. 근데 그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를 왜 반대했겠습니까? 돈을 내가 벌더라도 재정이 파탄나면 안 된다는 그런 충정으로 이걸 반대했는데 의료라고 하나도 모르는 이진석이라고 의료관리학 하는 그런 시민단체 하다가 지금 청와대 들어갔던 사람, 이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네. 다 문재인 케어 만들어서 지금 국가 재정을 파탄나고 이런 게 어디 한두 개입니까? 연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한전도 마찬가지죠. 너무 윤 대통령 정말 슬픈 게 뭐냐면 네. 저 인간 때문에 전기세 지금 올리는 그런 욕을 다 먹어야 되고 그리고 연금 개혁도 해야 되고 연금 개혁이 뭡니까? 국민연금 더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건보료도 올리고 다 이런 걸 우리가 이번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은 인기가 없더라도 그런 주요한 개혁들은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계시죠? 신이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았다는 네. 게 바로 이런 점입니다. 맞습니다. 0.7% 차였어요. 그런데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네, 맞습니다. 마음껏 쓰는 집단 따로 있고 또 이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집단이 따로 있다. 넘어갈 줄 알았던 거 아니에요? 네? 정권이 계속될 줄 알았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미양님이 10,000원 주셨는데요. 지금 어쨌든 아까 말씀드리지만 김민전 효과로 5,400명이 듣고 있어요. 우와. 실시간 5,400. 야, 이 5,000원 정말 이제 놀라운 일이지 강적들 않습니까? 저리 가라가 되나요? 예, 진짜. 근데 지금 감사원이 지금 3개 분야에 걸쳐서 네. 통계 조작을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이미 얘기한 이제 소득 분야, 그 다음에 집값 분야, 여기다 고용 분야가 또 있습니다. 고용 분야는 지금 아직은 불거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고용도 아마 일자리 개수, 뭐 일자리 상황판이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집무실에다가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놓고 한 번도 안 만들었죠. 그거 어디 갔어요? 찾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안 만들었기 때문에 아예 안 만들었을 줄 몰라요. 근데 그 고용 수치 조작도 아마도 감사원의 그 레이더망에 걸린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도 이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전재수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대해서 네. 통계 조작이 가능합니까?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존경합니다. 그 자신감의 표현 아니에요? 그게? 아니? 저는 그 말이 일종의 뭔가를 깔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통계가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전문 분야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마사지한다는 표현도 하고 하는데 이게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범죄 성립 단계까지 끌고 갈 수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 아닐까요? 그러나 또 뭐 이제 예를 든다라고 하면 뭐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이런 네. 것들이 어디라도 흔적이 남아 있다라고 네. 한다면 그런 그 부분? 경우에 있어서는 네. 또 얼마든지 범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하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단순히 뭐 네모난 대박으로 그야말로 물을 뜨느냐 아니면 동그라미 뭐로 뜨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방법론의 문제이지 뭐 범죄의 문제는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그럼에도 뭐 포렌식을 하거나 하면 또 뭔가 다른 흔적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죠. 그리고 그 당시 공무원분들이 아마 내부 고발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서해 공무원 사건, 피격 사건이 이제 밝혀지는 것도 그 내부 고발이 조금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이 공무원들도 처음에 이게 말이 되니까 지금 통계청 공무원들도 아마 그 당시에 이게 아니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을 거고 당연히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해 공무원의 경우에도 안보실 직원들이 네. 실적이 미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조차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또 정치인의 얘기는 전재수 의원 얘기를 계속했습니다만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검찰에 나가기 이전에는 본인은 지시 받은 것도 없고 지시를 한 적도 없다 이러지만 나와서는 삭제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정치인들의 얘기는 또 그때그때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지요. 그리고 아까 이제 김민정 교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 물을 갖다 뜰 때 동그란 걸로 뜨느냐 네모난 걸로 뜨느냐 방법론적인 차이만 있다. 이런 비유를 잘해야 강적들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찰지지 않습니까? 강북도 홍보 대사입니다.
이런 윈윈 하자는 거지, 윈윈. 네, 그 교수님이 김 교수님이 서 교수님 말고 김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걸 그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면 되지. 구별을 해야죠. 여러분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통계청을 아무리 파봐야 이게 핵심까지 가긴 어렵고 결국은 윗선 수사로 이어져야 이게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청와대에 김수현 정책실장, 네. 또 장하성 이런 분들까지 또 뭐 홍장표 지금 수석 이런 분들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는데요. 네. 앞으로 어떤 기사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